여기 팔복리학 교실이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온 만큼 또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요. 악에 대해서.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는 범행의 동기가 뚜렷한 사회였어요. 이제 90년대 초반을 넘어가면서 소위 뭐 지존파, 막가파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무차별 범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었거든요. 네,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그다음에 강호순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들이. 범죄자들은 다 사이코패스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범죄와 심리적 지배를 하는 범죄들의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자들이 훨씬 많아요.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스토킹까지 발전을 해나갔다는 겁니다. 네. 브라질은 치안이 좀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한국과 비교하면은 치안이 어떤 편인지 궁금한데. 한국에서는 그 술 마시고 친구 같이 놀고 뭐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면은 브라질에는 밤에 10시 후에는 진짜 혼자 있으면은 혼자 걸어 다니면은 진짜 위험해요. 혹시 뭐 어떤 범죄들이 주로 많아요? 한국처럼 보이스피싱도 많고 또 마약 때문에 너무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사실 범죄라고 하는 것이 각국이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아마 마약 자체도 문제지만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한국하고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또 갑자기 드는 생각이 우리 뭐 선생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지학생도 그렇겠지만 매일같이 범죄자들 만나고 뭐 잔인한 사건들 접하다 보면은 이 정신이 좀 피폐해지고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우리 지학생은? 저도 처음에 스마일센터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저희 아이가 꿈에서 이제 범죄 피해를 당하는 이런 꿈도 꾸는 등 그렇죠. 대리회상도 네, 네. 있었고 때로는 소진되는 느낌이 좀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끼리 이제 소진 예방을 하는 프로그램들도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늘 분쟁의 한복판에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저는 피해자 입장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피해를 저는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어쩔 때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피해가 제 책임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막 자책감에 막 샤워하다가도 소리 지를 때도 있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네. 이거 너무 다들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감정을 다 어루만지고 또 고스란히 네. 그 피해 현장을 또 보시면서 내 마음은 또 괜찮으신지도 걱정이 되거든요. 마음 치유 방법이 있으실까요? 마음의 상처가 크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동료들하고 때때로 한두 시간 정도 일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수다를 떨면 정말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세로토닌이 막 분비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이든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사실 뭐 범죄 얘기는 제가 사건 현장이 어땠어라는 게 뭐 술을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막 나눌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 이야기들을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것들을 다 이해를 하잖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수다를 떨 때 절대 일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일상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프로펠러들은 대화 주제가 어떤 거예요? 혹시 연예인 얘기도 하나요? 아시죠? 그래서 좋아하는 저는 연예인 있으신가요? 수사본부에서 한 일주일씩 막 투입되고 끝나고 나면 같은 팀원들끼리 식사 시간 1시간을 수다를 떠는 거예요. 뭐 요즘에 드라마 뭐 봐? 신발 어디서 샀어? 뭐 이런 잡다한 수다를 떨면서 뭘 하고 있냐 하면 그래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야. 내 동료들이 같이 있었고 나도 힘을 줬고 나도 힘을 얻었어 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생기면서 고립감이 벗어나져요. 일상 대화로서 서로의 감정을 좀 어루만져 주는 거네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뭐 이거 방송에는 안 나가겠지만 이제 소맥으로 넘어가게 돼요. 최고의 친구. 근데 진짜 사실 요즘 뭐 이상 그 동기 범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막 검색 엄청 했거든요. 호신용품을 알아보고 눈 스프레이 같은 거나 뭐 호루라기 같은 거 진짜 실제로 구비를 해놨어요. 맞아요. 진짜 나리 씨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난 게 실제로 호신용품 판매가 4배 이상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런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딱 범위가 마주쳤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처럼 가방에서 3단봉을 꺼내서 착 펴서 대응을 해야지
이게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네. 그때는 끝난 거 아닐까 상황이. 그렇죠. 그런 합리적인 순서에 의한 판단과 행동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거를 연습을 해봐야 돼요. 아, 수시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경찰이나 군을 훈련시키는 팀들이 보면 반복되게 훈련을 하잖아요. 이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정말 위기 상황에서 놀랐을 때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몸이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요. 뭐냐면 집에서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같이 있잖아요. 자, 우리 지금 연습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이야 라고 고함을 치면 너는 가서 창문을 열고 너는 소화기를 가져오고 너는 전화기를 꺼내서 119에 신고를 하는 거야. 해보자 라고 한 서너 번 하잖아요. 실제 불이 났을 때 그렇게 움직여져요. 근데 이걸 안 해보면 범죄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너무 놀래서 전화기를 들고 야 112가 몇 번이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되게 급격하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내가 뭘 해야 되지라고 하는 이런 뇌 기능이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는 누군가 정말 내가 마주쳤다라는 혼자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친구나 동료들하고 그때 나는 뭘 하지? 머릿속에 생각하지 말고 호신용품을 꺼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해보면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확률이 높아져요.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 몸이 훈련시켜줘야 되겠군요. 근데 반사신경으로. 서너 번만 해도 돼요. 아주 오래 안 해도. 네,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일상에서는 이제 호신용품을 사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호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는 법이 좀 더 촘촘해지고 좀 더 강화되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범죄 진해에 비해서 법도 실제로 좀 변화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결국은 변화되어 가는 것은 당연히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맞춰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그 경찰이 이런 디지털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에 대해서 위장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법안이 통과가 벌써 됐잖아요. 아, 지금까지 그게 안 됐었어요?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든지 뭐 도박, 뭐 마약을 거래하는 이런 사이트에서 경찰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서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증거로 제시했을 때 법정에서 인정을 안 했죠. 이제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다라고 인정을 안 했었는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경찰이 위장 수사를 하고 있어요. 들어가서 이 위장 수사는 성착취 범죄, 아동 대상 범죄들에 대해서 그 증거들을 수집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인 의미가 내포된 단어만 주고받아도 체포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가고 있죠. 근데 그런데도 보면은 이제 진화하는 범죄에 비해서 이 따라가는 속도는 현저히 좀 늦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맞아요. 항상 뭔가 사건이 터지면은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걸 어떻게 바꿀까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사건이 터져야 법이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어야 법이 만들어진다. 네, 그런 인식이 많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미리미리 예측해서 바꿀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뭐 다들 알고 계시는 영화 중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해서 앞으로 인간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거야 하고 법을 미리 만들거나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미리 처벌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없잖아요.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법은 항상 이제 일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는데 사실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중요한 건 양형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형 때문에 감경 사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법 자체가 약한 게 아니고 감경을 해줘야 되는 요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형량이 깎여가는 건데 이거를 70년대 이전에 뭐 5, 60년대 있었던 양형 기준을 그대로 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는 영화 관련된 살해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영화 6.2. 이 형량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아요. 그게 왜냐하면 1953년도에 그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쟁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힘든 시기에 오죽하면 자기 애를 갖다 버렸겠다라는 사회적인 어떤 이게 용인되는 게 아니라 인식이 지금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때 양형 기준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이렇게 양형 기준이 저는 감경 사유가 너무 많아서
반성문 쓰면 이제 감형되는 거 저 그거 왜 하는지 이제 궁금해요. 실제로 피해자분들도 형량이 되게 낮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성문을 계속 이제 가해자가 쓰면 나중에 1심 지나다가 2심 되면 나는 아무것도 용서해 준 게 없는데 형량이 그렇죠. 감소된다든지 또 공탁을 걸면 감량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맞아요. 피해자 동의 없는 기습 공탁으로 피해자들의 고통만 더 늘고 있습니다. 기습 공탁의 80.2%는 감형 사유로 그대로 고려됐습니다. 정말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반성문의 첫 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대부분 아시나요? 반성문의 첫 줄은 존경하는 판사님께. 반성문은 피해자한테 가야 되는데 존경하는 판사한테 왜 반성을 하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반성하고 있으며거든요. 반성하고 있으며의 표현은 반성문밖에 없어요. 어떻게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자, 어쨌든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바꿔야만 법이라는 것이 정말 엄중하고 냉정하구나 이걸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나리 씨 아까부터 좀 말수가 좀 적어지고 목소리가 좀 작아지는데 배고파요? 배고파서요. 어떻게 아셨죠? 제 마음을 읽으시나요? 표정도 지금 좀 침울해지는 게 나리 씨 배고프면 말이 없어지잖아요. 선의 마음을 읽는 자네요. 악의 마음을 읽는 자가 아니라 선의 마음을, 배고픈 저의 마음을 읽는 자네요. 아, 사실 제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80 야학에서만 만날 수 있는 80 야식 시간이 돌아왔어요. 간식 꺼내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지. 네, 우리 권일용 선생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야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아, 저는 몇 가지 지금 있긴 한데 머릿속에 글쎄 한번 기대를 해볼까요? 부담이 되는데 갑자기. 보통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우리 형사분들이 국밥 많이 드시면서 뭐 취조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밥을 가져오려다가 예. 아, 국밥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국밥 가져오려다가 짜잔 현장에 잠복 수사 나가실 때 실제로 이걸 먹었다 하더라고요. 단팥빵이랑 우유를 준비했는데요. 아니 진짜 표정이 너무 급격히 어두워지셨습니다. 너무 실망하신 것 같아요. 한색이. 얼굴과 손이 따로 놀고 있어요. 아니 선생님 진짜로 단팥빵을 드시면서 수사하셨어요 예전에? 단팥빵을 뭐 특정하지는 않는데 네. 사실 이제 잠복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식사가 불규칙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빵과 우유를 많이 먹고 특히 막 출장 다닐 때 뭐 범인을 추적하러 갈 때 막 밥 먹고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너무 배가 고프니까 차에서 그냥 이런 빵과 우유를 많이 먹죠. 뭐 애추억을 또 살리셔서. 예, 예. 추억의 간식.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 먹개비라서 제가 이거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진짜. 그죠? 굿모닝 간식 주세요. 어릴 때 학교에서 급식 먹던 생각이 갑자기 나요. 삼가구유 옛날에. 이렇게 생긴 팩에다가 들어있는 거죠? 특별한 간식. 이거 어릴 적부터 경찰이 꿈이셨어요? 아니요. 아, 아니오셨어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집이 좀 되게 어려웠거든요. 어렸다 보니까 뭐 네가 살 길을 찾아라 아버지가 이렇게 시험 봐 그러고 원서를 갖고 오셨는데 이게 경찰 시험 원서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이게 이제 덜컥 합격이 되니까 에이, 그냥 몇 년만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게 30년 된 거죠. 사실 바라던 직업이 돼도 힘든 일 있으면 잘 넘어지고 못 버티겠다고 막 회의감도 들고 그러는데 맞아요. 아버님에 의해서 하시게 됐는데도 계속 와 어떻게 버티셨는지. 근데 걔가 제가 이제 계기가 된 게 교육이 끝나고 1년간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까 피해자가 절도 사건이 났는데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아,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일 수도 있겠구나.
이제 범인이 저 뒤로 가서 이 골목이 사실에 길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보시면 냉각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08년부터 12년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특경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제 실제로 이제 처벌이 강해지면은 네. 범죄율도 줄어들 것인가? 만약 그것이 연구 결과로 나온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문제가 이제 확대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형을 집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까지 이제 확대가 되는 건데요. 실제 우리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로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는 국가로 이미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강력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국민 여론과 정서가 또 이제 다시 이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한번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비를 갖고 오진 않고요. 하나, 둘, 셋. 짜잔. 찬성과 반대. 사형제도 찬성. 이 범죄가 흉포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형이라는 최소한의 어떤 통제 장치마저 이제 사라지게 된다면 국가로서 어떤 사법제도로서의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상징적으로라도 존치를 돼야지 폐지는 안 된다고. 폐지는 반대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무거운 죄에 맞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지처참을 처하라, 거열형이 처하라. 이게 진짜 그 무거운 죄에 맞게끔 아주 가혹한 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태형을 부활시켰으면 차라리 그게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곤장을 매우 쳐라 그러고 이제 곤장은 괜찮아요. 줄이 틀고 막 이러면은. 예. 저는 일단 어떤 조건이 부과된 전제에서 사형제는 폐지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가석방이 안 되는 종신형이 도입이 된다는 전제에서는 사형제가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이제 종신형의 경우에는 그 많은 유지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굳이 맞아요. 저는 사실 상담하는 입장에선 감정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제도가 있고 집행이 된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국가에 이제 기속된 공무원이 될 텐데 그분들은 사람을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면서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사형 집행을 해서 예전에 했었으면 범죄율이 낮아져서 효과가 있었나 이런 의문에서는 꼭 이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토론한 내용을 가지고 찬반 여론들이 팽팽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억울한 사람이 연쇄살인범의 범인으로 지목이 된다면 정말 억울하게 사형이 집행돼 버리는 경우에 기존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 왔고 사형 집행까지는 아니었지만 뭐 중형을 선고받고 수십 년간 복역을 한 그 억울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형 만약에 집행돼 버렸다면 정말 보상받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까. 상황이잖아요. 결론은 뭐냐 하면 증거가 완벽하게 밝혀진 대한민국의 연쇄살인범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 우려가 없다면 집행을 하는 것이 정당한 처벌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호신 용품 얘기도 하고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좀 사회적으로 어떻게 좀 보호받을 수 있을지 대처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사실 이제 이런 그 범죄들은 개인적인 책임이 반드시 있는 범죄지만 사회가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는 범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셉테드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도시 환경 설계를 이제 그 범죄 요인들을 줄이는 설계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프로파일러들이 보는 것은 범인이 여기 들어갔다는 사실이 아니고 왜 이 집을 선택했느냐를 분석하는 게 프로파일러의 역할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범죄자가 좋은 조건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침입을 했다라는 그 조건을 찾아서 요인을 없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경험하고 계셨던 게 뭐냐면 담장 허물기 같은 거잖아요. 특히 이제 사회적 고립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사회적 고립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범죄에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을 해서 영국에서는 이 정부 부처에 이렇게 심리적 사회적 고립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케어해주는 부처가 있어요. 고립되지 않게끔. 고립되지 않고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해소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무차별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 중에 정신장애로 인한 어떤 범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겪었던 뭐 안인득 사건이라든지 조현병이나 망상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있는데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 안인득은 5년 동안 68차례 조현병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2년 9개월 동안은 병원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걸 잠깐 설명드리면 조현병에 의한 범죄다라고 보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조현병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는 입원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입원을 해가지고 병폐들이 옛날에 문제들이 있었어요. 억지로 뭐 이렇게 막 가족들이 다 공모해가지고 정신병을 막 입원시켜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강화되어 왔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망상이나 조현병이 있는 분들이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날수록 가족들이 지쳐요. 네. 그래서 혼자 나와서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나와 있으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치료의 중단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처방받은 약을 먹지도 않고 나는 뭐 멀쩡한데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범죄가 자극되어 가지고 저지르는 경우들도 생겨나는데 국가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본질적으로 찾아봐야 되는 것이 저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호주에는 이런 문제들이 이미 겪다 보니까 CTO라 그래서 지역 커뮤니티죠. 지역 커뮤니티에서 이런 치료를 해야 되겠다. 네. 예를 들면 저 사람 굉장히 위험해. 동네에서 보면 알잖아요. 사람들과 막 다투고 물건을 부수고 전조현상을 보이는데 혼자 살고 있다. 이러면 지역 주민들이 전문가들이 모이는 거예요. 경찰, 정신과 의사들 뭐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저 사람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강제 입원을 시키자. 그럼 6개월까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입원을 해주겠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줄어들죠.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저는 사실 뭐 범죄는 정말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악인이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회적 고립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네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건들을 접해 보셨잖아요. 혹시 그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다든가 아니면 정말 너무너무 아쉬웠던 그런 사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이 질문은 정말 제가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사건이 아니고 범죄자가 아니고 피해자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것을 극복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가족들이 힘들게 지내는가를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큰 사건, 작은 사건이라는 건 없어요. 피해자한테는 펜을 누가 훔쳐가도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건의 경중을 우리 사회가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살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서울 뭐 어디에서 무슨 사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유가족 분들은 서울에만 계시지 않거든요. 맞아요. 여기 있는 대구, 경북 포함해서 전국의 지역에 살고 계시고 그래서 이 한 사건이 피해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가족 그와 관련된 모든 만나는 그렇죠. 사람들이 다 피해자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사실 좋겠다는 우리 생각이 사회가 듭니다.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스펀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범죄 피해자라고 이렇게 들으면은 뭔가 불쌍하고 동정해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똑같이 그냥 잠깐의 어쩌다가 일어난 사고고 그리고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우리 권희룡 선생님과 함께 범죄는 어떻게 진화했는지부터 또 네. 피해자를 위한 회복 방안까지 저희가 다양하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선생님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저는 이 팔공야학에서요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범죄 이야기 말고 그 심리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고맙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지혜 학생도 전학생으로서 함께 수업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그동안 상담하면서 피해자분들만 만나다가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어떤 부분들은 피해자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범죄는 비열한 자들이 저지르는 거지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이 저지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사람들이 절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악은 절대 선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수업 정말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찬규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공한 스타 셰프신데 노포의 맛과 역사를 또 글로 기록하셨더라고요. 책을 내셨는데 전부 다 베스트셀러가 되셨어요. 거의 실습도 하나요? 걸어라. 추억의 절반은 맛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라져가는 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음식과 맛에 대한 기억들.